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간밤에 미국 3대 지수 모두 0.6에서 0.7%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특히 다우지수 4일 연속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페드의 의사록이 나오면서 연준 의원들 가운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의견이 좀 엇갈렸죠.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이 좀 지리멸렬한 가운데 엑스데이트, 그러니까 이게 돈이 떨어지는 날짜가 사실상 과장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불확실성이 좀 높아졌다. 이런 이유 때문에 좀 시장이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도 저희 증시8과 함께 하시면서 좀 시장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에도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7거래일, 6거래일째 상승을 이어왔던 코스피와 코스닥이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는 보합 그리고 하락으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거기다가 미 증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68% 간밤에 빠지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보이면서 시간외에서 급등세가 나왔다는 점이 오늘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 증시8, 증시9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증시8은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고요. 실시간 방송 함께 참여하시면서 투자의 인사이트 더욱더 넓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증시8도 그리고 우리 증시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미국 증시 코인 시장 한꺼번에 알아보는 미장원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에임리치의 김 PB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미국장 마감 좀 볼까요? 네, 미국 시장은 4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한 상황이고요. S&P 500 기준으로 0.73%, 나스닥은 0.61, 그리고 다우지수는 0.77%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엑손모빌, 엔비디아 이런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약보합에서 하락세로 마감을 한 상황이고요. 여전히 아직도 부채 한도에 대한 합의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골드만삭스는 미국 재무부가 부채 한도를 합의한 이후에 부채를 하나로 약 900조 원을 상당을 발행을 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결국 국채가 발행이 되면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정책이기 때문에 부채 한도가 결렬이 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결국은 이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결과를 만들 거라서 시장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풀었던 돈들이 딱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동성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전망이 있고요.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 계속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자산시장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유로화가 크게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산시장에는 굉장히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제가 근래에 언급해드렸던 부분이 현실화되고 있고 제가 근래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단기적인 과열 구간이었기 때문에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S&P 500 기준으로 3,800포인트를 강하게 하방 돌파하지 않으면 그래도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살아있겠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번에 보여드린 200일 이동평균선 돌파 종목 비중 보시면은 상승 모멘텀은 확실히 1분기보다는 떨어진 건 확실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알파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동안 좋았어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에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줬었고 어제도 우리 시장 조금 밀려 내려갑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견디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간밤에는 좀 내렸지만 엔비디아 말이죠. 시간 내에 지금 상당히 강하다는 그런 소식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엔비디아 주식이 시간 외로 최대 30% 이상까지 급등을 했다가 약간 조정받고 이제 20%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시총이 한 1,2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의 한 시총의 3배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급등을 했으니까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좀 반도체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부채 한도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 시장에서 우려감이 크지만 않으면은 반도체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엔비디아 측에서 주장한 것이 향후 매출도 지금 긍정적일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서 주가가 더 크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제 바닥을 찍고 실적이 2분기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실적도 이제 예상치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도 더 크게 실적이 잘 늘어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다 보니 그래서 지금 주가가 좀 많이 급등을 한 상황이고요. 게다가 이제 최근 또 살아있는 테마가 AI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큰 상승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전체적으로 AI 쪽에서 인재 태동기인데 앞으로 사실 AI 관련돼선 칩 이런 수요 상당히 커질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좋게 봐도 될까요? 일단 저는 AI가 약간 2000년대 닷컴 버블 당시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테마라고 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굉장히 전망이 좋은 건 맞고 실질적으로 닷컴 버블 당시에 굉장히 주가가 버블이었었던 종목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았지만 사실 그게 그 닷컴 버블 당시에 그 닷컴 버블이라는 것이 결국 현실화가 돼서 오늘날에 이제 21세기 IT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AI 테마 같은 경우도 뭔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주가상으로는 거품이 확실히 굉장히 큰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0년, 20년 뒤에 실질적으로 이게 기술이 발현이 돼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녹아서 쓰여지고 있는 이런 기술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AI 관련해서는 잘 들어봤고요. 이제 전기차 쪽으로 좀 가보죠. 중국의 엑스펑이라는 회사가 전기차 판매량이 앞으로 한 36에서 39% 빠질 거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10% 넘게 이렇게 빠졌고, 포드도 주가가 3% 넘게 이렇게 빠지는 가운데 테슬라도 1% 정도 빠졌습니다. 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통계나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은, 제가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차량 판매량이 굉장히 크게 급감을 할 겁니다. 제가 보는 데이터들로는, 가장 안 좋게 보이는 데이터들로는 5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차량 판매량이 그만큼 급감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차량 판매량이 급감을 하지만 전기차 시장의 파이는 계속 커질 거라서 어느 정도 상쇄는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매출액이 많이 감소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이제 차량 회사들의 어떤 전망이 어두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 회사별로 이런 이제 위기를 잘 어떻게 극복해 나가냐가 이게 관건일 것 같고요. 그 위기를 잘 극복하는 회사들의 주가가 방어력이 좋고 또 잘 버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넷플릭스 어제 간단히 전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조금 업데이트가 있죠? 예, 맞습니다.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계정 공유 금지 조치를 시행을 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가가 너무 과하게 하락하지 않았냐 이런 관점들 때문에 또 상승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수입이 좀 있을 수 있다. 그거에 이제 주가가 반응을 좀 한 것 같고 아디다스, 나이키 계속 밀립니다. 예, 그러네요. 아디다스랑 나이키 같은 경우도 이전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환경 호르몬 검출 여파, 그리고 소비 심리 위축, 그다음에 경제 둔화, 요 세 가지가 이제 아디다스랑 나이키 같은 운동복 회사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악재인데 그러다 보니까 요 세 가지 그리고 플러스 알파들의 악재들이 겹쳐가지고 운동복 시장의 주가가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에 관련해서 화승 인더스트리, 화승 엔터 이런 이제 관련주들이 좀 있고요. 좀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아까 이게 김 PB 전문가가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글로벌 유동성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업데이트가 좀 있을까요? 네,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글로벌 유동성하고 현재 미국 주가 지수랑 상관관계 관련된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지표에서도 보이다시피 글로벌 유동성, 그리고 이제 미국 주가 지수는 장기적으로 같은 방향성을 띠면서 동행을 합니다. 근데 지금 최근 미국 주가 지수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글로벌 유동성은 계속해서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산 가격은 물론 경제 유동성만으로 움직이지는 않지만 심리와 내재 가치에 의해서도 이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하지만 큰 틀에서의 방향성은 경제 유동성의 역할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현재 좋은 심리를 얻고서 그간 꽤나 이제 상승 추세를 만들어줬긴 했지만 최근에도 이제 주가가 다시 하락을 하고 있죠. 게다가 이제 유동성이 지금 회복되지 않고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상황이라서 자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이제 늘어나거나 뭐 주가가 어느 정도 유동성에 맞춰지거나 이런 상황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결국 글로벌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각 국가들이 돈을 많이 찍어내야 많이 풀리고 이제 유동성이 많이 풀려야지 자산 가격도 오르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의 통화 정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전 세계를 컨트롤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미국이 금리를 낮추고 돈을 찍어내면 자산 가격이 오르고 반대로 지금처럼 금리를 빠르게 높이고 긴축을 하면 자산 가격은 떨어지는 이런 트렌드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현재 통화 공급량 증가율을 보면 이제 4.6% 수준까지 전년 동기 대비 수준으로 빠졌는데 이게 블룸버그 데이터로 봤을 때는 1960년 이후로 가장 긴축이 심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른 데이터로 제가 교차 검증을 해보면 미국 대공황 이래로 가장 최악의 수준으로 통화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해나가는 건 좋고 여전히 우리가 이 저금리 시대에 투자를 해나가야 되는 건 당연히 기정사실이지만 일정 부분 이런 거시경제의 시황을 참고해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제도 이제 증권사 임원분들하고 저녁 식사를 간단하게 했는데 그 회사 내에서도 다들 이제 시장이 상승할 거라고 보지 보통 하락할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지표들이 좀 경제는 안 좋고 주가는 좋았던 이런 상황이라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도 좀 어느 정도 체크하면서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최근에 뭐 여의도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이제 고위 임원들하고 점심이나 뭐 미팅을 많이 하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낙관적인 견해가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은 좀 올라와 있고 밸류에이션도 올라와 있고 하지만은 좀 낙관적으로 가서 조금만 좀 불확실한 거나 뭐 이상한 거가 나오면 시장에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제 개연성을 조금 염두를 하면서 좀 갔으면 좋겠고요. 코인 시장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제 암호화폐 시장 또한 자산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적지 않은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24시간 동안 비트코인 3%, 이더리움 2% 정도 하락해서 마감을 하고 있고요. 잘 버텨주면서 그나마 상승세를 보여주던 리플도 2.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대부분 시총의 10위권 종목들은 2, 3% 수준에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말씀드린 28K 구간을 다시 2차로 깨고 있는 상황인데 일주일 넘는 기간 동안 횡보를 계속 하다가 다시 깨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25K 부근이 추가로 깨진다고 한다면 강하게 깨지지 않더라도 하락 전환일 가능성이 더 크게 높아진다 이렇게 좀 봐야겠는데 앞서서 말씀드렸을 때 28K가 강하게 깨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5% 정도 이상 이렇게 하락하면서 강하게 깨지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확실하게 하방 전환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특히 암호화폐 시장은 유동성에 의해서 자산 시장과 함께 움직이고 있고 통계와 데이터로 보면 암호화폐 시장이 주식 시장을 선행해서 경제의 방향성을 먼저 반영하는 흐름도 보이곤 합니다. 즉 이제 주가 지수가 꺾이기 전에 아크 인베스트먼트 ETF가 먼저 꺾였던 것처럼 이렇게 유동성이 꺾이고 주식 시장이 하락할 것 같으면 암호화폐 시장이 미리 반영해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만 하시는 분들이더라도 암호화폐 시장 흐름 한 번씩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미국 상장 기업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CEO 그리고 비트코인 재벌인 마이클 세일러는 결국 대형 은행들이 비트코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일정 부분 저도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커지면 결국 중개업이 본질인 은행 또한 뛰어들 수밖에 없고요. 이미 미국 은행들이 하나둘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데다가 JP모건이나 블랙록 같은 경우에도 이미 블록체인 산업에 조 단위로 투자를 하고 있고 이쪽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전 세계 인구가 불장인 당시에 이제 전 세계 인구의 5% 정도가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선진국 은행에서는 암호화폐 서비스가 출시할 만하다고 보고 있고 고객들의 니즈가 있으면 결국 출시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마이클 세일러는 애플을 닷컴 버블 당시에 $1에 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애플이 180배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 외에도 다양한 종목의 저점에 투자해서 큰 돈을 벌었던 사람인데 비트코인도 이번 상승장 고점 부근에서 사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좀 흥미롭게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김PB 전문가의 미장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전문가의 시선으로 장 전에 확인해보면 좋은 뉴스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분과 함께 오늘의 헤드라인 분석하게 될 텐데요.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서울경제TV 증시 8 시청자 여러분들 처음 뵙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오늘도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좋은 정보 많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헤드라인 어떻게 또 꼼꼼하게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러시아 곡물협정 연장에도 빵바구니 우크라 수출 방해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어제 누보와 한탑이 상한가로 장을 마무리를 하기도 했었고 지금 계속해서 G7 이후로 러시아와 중국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곡물협정에 대한 이야기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김시은 팀장님, 오늘 헤드라인 간단하게 요약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나왔던 뉴스인데 사실 증시에서는 9시 1분쯤에 찌라시가 나왔고 한 9시 반부터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네. 사실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곡물 관련주, 사료 비료 관련주가 좀 큰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항상 뭐 우크라이나 장관이 러시아 관련했을 때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해서 위반을 하고 있다. 특히 파우데니 항구 쪽에서 승인을 거부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로 보게 되면은 3개 정도가 허가가 되었었는데 파우데니 항구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곡물을 수출할 수 있는 항구이다 보니까 사실상 곡물 공급망에 대해서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네. 우크라이나 측에서 보면은 지난 2일 이후부터 항구에 단 한 척도 들어오지 못했다면서 150만 톤의 수산물이 좀 남겨져 있다, 대기돼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짧게 요약을 해보면 뉴스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러시아에 대한 G7의 보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흑해 곡물 협정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사실 G7 회의 이전에 있었다 보니까 흑해 곡물 협정이 과연 연장이 될까라는 물음표가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뭐 무사히 마무리가 된 줄 알았지만 네. 지금 상황을 보니까 사실 그 관계가 다시 한번 부서질 상황이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연장 조건이 비공개이지만 튀르키 관계자의 말에 따르자면 어느 정도 일정 형태로 러시아의 요구가 수용될 기대감이 나왔지만 지금 이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파기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G7 쪽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 이야기가 나왔기도 했고 특히 푸틴의 돈줄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라든지 니켈, 암호화폐에 대해서 제재 이야기가 나왔다 보니까 사실상 러시아의 억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러시아가 내세울 수 있는 강력한 카드가 뭐 대부분이라고 보면은 한 곡물이라든지 에너지 쪽이 있는데 곡물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아무래도 주요 생산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농수산물 관련했을 때 세계 4위 수출국입니다. 네. 특히 뭐 해바라기 CU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밀은 10% 이상, 보리는 약 15%에서 20% 정도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세계 밀 수출했을 때 1위 기업이 국가이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해서 크게 영향이 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가 자국 곡물에 대해서 수출을 제한하거나 혹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좀 제재 조치를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하향 안정화되었던 곡물 가격이 상승 가능성에 놓일 크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7월 국회 곡물 협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5월에서는 연장 기일이 60일 정도였습니다. 네. 60일이다 보니까 7월 달에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 특히 우크라이나 7월이 곡물 수확기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러시아가 보복카드라든지 무기화에 대한 조건으로 좀 내걸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지금 곡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재고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풍부하다 보니까 선물 가격에는 변동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게 된다던가 혹은 뭐 공급망 감소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선물 가격에 대해서도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두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세계의 빵바구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세계 많은 곳곳에 식량 문제를 책임을 지고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쟁이 불거지게 되면서 우크라이나의 곡물에 좀 의존을 해왔던 국가들이 식량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 그 배경에서 곡물 협정이 체결이 되게 된 것인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곡물 협정이 계속해서 연장을 해 나가는데 조금씩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시은 팀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듯이 지금 뭐 피프데니 항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렇게 수출을 해도 된다라고 허용을 했던 세계 항구 중에 가장 큰 항구인데 이쪽에 지금 뭐 선박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짚어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물량이 쌓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또 김시은 팀장님께서 투자자의 시각으로 볼 때 투자 키워드를 또 잡아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잡고 이 뉴스를 바라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곡물 가격에 대한 변동 가능성, 특히 하향 안정화되었던 밀이라든지 소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곡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품목별로 조금씩 다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설탕이라든지 커피 관련했을 때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찍고 있지만 밀 같은 경우를 보게 됐을 때는 작년에 미국 쪽에서 재고량이 굉장히 잘 나왔고 좀 풍부하게 나왔다 보니까 하향 안정화가 되었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다 보니까 지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곡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할 텐데 그 이유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 설명했다시피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좀 변동 가능성이 나올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보호무역주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렇게 된다면 공급망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타이트하게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염두해 보실 필요가 있고 세 번째로는 기상 이후에 이변에 따라서 작황 부진에 대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자면 이런 점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작년 같은 사례도 보면은 계속 나왔던 사례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나왔고 그리고 곡물 같은 경우에 공급망이 계속 타이트하게 나오자 우리나라에서 소비할 양도 부족하니까 너네 나라한테 안 팔아 하는 국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작년에는 20여 개 국가가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뭐 인도의 설탕이라든지 밀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팜유 이런 사례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게 되면서
곡물 보호무역주의가 불거지게 된다면 공급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기상이변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볼 텐데 사실 굉장히 더워요. 5월인데 이렇게 더웠던 날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더운 날씨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40도가 나오는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봐야 할 점이 기상이변 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까지 우리를 좀 괴롭혔던 게 라니냐 효과라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엘니뇨가 관측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라니냐가 급격하게 나오게 되면 엘니뇨가 또 급격하게 오다 보니까 이번 엘니뇨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번에 나오는 엘니뇨 같은 경우에는 7년 만에 나오는 슈퍼 엘니뇨이다 보니까 작황에 대한 피해는 조금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뭐 브라질이라든지 인도 이런 쪽에서 작황에 대한 부진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거 이외에도 지금 지구 온난화라든지 뭐 기상 같은 관련했을 때 계속 이상적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나오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접근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아무래도 곡물 같은 경우를 곡물을 지으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작황 피해가 나오면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상 피해를 입었을 때 회복 기간이 좀 길다는 점까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좀 주목해 볼 만한 곡물 쪽이 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밀 같은 경우에도 어제 한탑 같은, 그러니까 관련주가 상한가에 빠르게 진입을 했어요. 그 이유가 장 초반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그거와 함께 두 가지 이슈가 붙으면서 밀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한탑이 빠르게 상한가를 갔고, 분봉 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상 잔량도 굉장히 견고하게 나왔다 보니까 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자면 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인도가 생산량이 굉장히 많은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밀 생산국입니다. 하지만 작년에 인도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면서 밀 수출을 금지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급망에 대한 우려 다시 한번 나오고 있고, 특히 미국 쪽에서도 밀 수확을 포기를 하겠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외신 쪽에서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좀 우려감이 큰 것 같아요. 작년에 밀에 대한 공급망 우려,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왔지만 하향 안정화가 되었던 게 미국 쪽에서 작황이 워낙 잘 됐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보험금이라도 받으려고 밀밭을 갈아엎는다라고 할 정도면 말 다 했습니다. 그만큼 작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보니까 사실상 밀 생산량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어요. 지금 사진을 한번 보시면 세계 밀 생산 순위인데 1위는 중국이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자국에서 소비하는 양이 많다 보니까 중국은 좀 논외로 치더라도 인도와 러시아, 미국, 그러니까 2, 3, 4위가 지금 하나둘씩 트리거가 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했다시피 보호무역주의를 펼치고 있고, 러시아는 조금 지정학적인 리스크, 약간 보복 조치로 인해서 자국 곡물에 대해서 수출을 안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볼 여지가 있고, 미국 쪽에서도 지금 작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사실상 밀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곡물 협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만 볼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이 미래 주산지라고 하면 캔자스주가 꼽히고 있는데 캔자스주에서 워낙 작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김신 팀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보험금이라도 받자라는 심산으로 수확을 포기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곡물의 이 자원의 무기화를 펼치고 있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는 보호무역주의 올해도 좀 이어지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리고 더불어서 이 기후 위기 상황으로 볼 때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물론 지금 최근 시장에서 곡물 관련주 특히 밀 관련주들이 빠르게 상한가로 진입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시선으로도 이런 곡물 위기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는 관점으로 투자 키워드 잡아주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수혜 업종, 수혜 섹터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 와중에도 좀 지켜볼 만한지 김시은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작년 사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생각하기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사료 곡물 쪽, 지금 한바탕 움직이고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돈육이라든지 육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음식료 섹터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료 곡물 쪽에 좀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테마를 형성을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상 테마주이긴 하지만 4월 중순부터 꾸준하게 그러니까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왔던 섹터이기도 하고요. 물론 테마성 움직임이 짙은 만큼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투자하시는 분들의 정신 건강에 좀 좋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뭐 중장기적인 이벤트,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이 좀 있는 종목군이다 보니까 사실상 단기적으로는 사료 곡물 쪽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이유가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사료 곡물 쪽에 대한 매출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료 곡물 쪽이 워낙 박리담의 시기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곡물 가격의 변동성이 나오게 된다면 이익단에서 매출이 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에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할 텐데 그 이유가 윗꼬리가 좀 긴 섹터입니다.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많이 들어오는 섹터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 워낙 테마성이 짙은 섹터이다 보니까 윗꼬리가 좀 길게 나오고 있는 부분, 특히 사실 사료 곡물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나오지 않았을 땐 좀 많이 잠잠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으로 보게 됐을 때는 올랐을 때 사시기보다는 눌림목이 나왔을 때 새로 접근하시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보시게 되는 부분이 순환매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육개라든지 돈육 네. 이런 쪽입니다. 아무래도 사료 곡물 가격이 비싸지게 된다면 그 비싼 사료 곡물을 먹고 자라는 돈육이라든지 육개 쪽에 대해서도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순환매가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육개 같은 경우는 이미 뭐 구제역이라든지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네. 발굽이 2개 달린 그런 동물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피해 우려가 나오게 된다면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점, 거기다가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쿠시마산 관련했을 때 이슈가 있다 보니까 국내 수산물 가격에 대해서도 상승할 점이 있다는 점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대표적으로는 마니커라든지 이런 종목군이 있지만 지금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에 좋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료 곡물 쪽이 조금 더 좋다는 점까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봐야 하는 섹터는 음식료 기업인데 사실상 지금 사료 곡물 쪽에서 가격 상승 쪽이 나오게 된다면, 특히 곡물 쪽에서 가격 상승이 나오게 되면 나올 수 있는 끝판왕 섹터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이유가 실적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격은 떨어지지만 그러니까 곡물 가격은 떨어지지만 제품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오고 나서 특히 보호무역주의가 성행을 했을 때 선물 가격이랑 지금 선물 가격이랑 비교를 해보면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료 기업이 원자재 가격 부담으로 인해서 제품 가격을 인상을 했는데 그 그 제품가 상승한 부분 떨어지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항상 높게 유지되어 있습니다. 올리면 올렸지 떨어뜨리진 않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뭐 스프레드라든지 마진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밀이라든지 곡물 가격 같은 경우에 상승 이야기가 나오고 실제로 그 기조가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섹터가 최종적으로 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음식료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의식주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네. 특히 음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간의 3대 욕구 중 하나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아무리 비싸더라도 계속 사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격 변화가 나왔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요량은 유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 소비재 기업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지금 음식료 쪽에서 좀 좋은 상승세 혹은 이슈를 가지고 있는 쪽이 농심 그러니까 52주 신고가를 달리고 있고 밀이라든지 좀 가격 상승에 대한 이야기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특히 매출에 대한 부분도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거기에다가 지금 뭐 대한제당 같은 설탕 관련했을 때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시임 팀장님께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커피 가격도 지금 좀 불안합니다. 한국 맥널티 같은 종목들이 좀 최근에 튀어 올랐다가 또 다시 좀 잠잠하긴 한데 커피 관련주들이나 뭐 음료 쪽을 보면은 저희가 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상 한국 맥널티 같은 이런 커피 관련 주들이 지난 월요일쯤에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상승세를 보였을 때 굉장히 갭을 띄어서 상승을 했다가 긴 윗골이 달면서 지금 음봉 전환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어느 정도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 많이 관심이 가고 있는 쪽이 사료 곡물 쪽 그리고 대한제당 이런 부분에 있다 보니까 사실 한국 맥널티 같은 경우는 좋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커피 가격에 대한 부분 이런 점을 보면 좋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꼬리가 굉장히 길다는 점 그거에 따라서 지금 투자 심리 자체가 굉장히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 한번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지금 이평선 같은 경우에도 단기 이평선이 좀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끌고 갈 만한 종목이긴 하지만 약간의 좀 수익을 확정 지으면서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료 곡물 섹터와 또 그와 함께 볼 수 있는 섹터 안에서는 우리가 종목을 고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시은 팀장님께 우리가 어떤 종목 보면 좋을지까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좀 종목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한 3가지 정도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네. 지금 이런 이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다 보니까 가장 단기적으로 봐야 할 쪽은 사료 곡물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로 보고 있는 게 신송홀딩스라는 종목인데 사실 곡물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송홀딩스라는 종목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작년에 곡물 테마가 한창 성행을 했을 때 대장주 역할을 많이 해주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눌림세가 나오게 되면서 전고점 라인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끼가 있는 종목이다. 추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중국 밀 관련주입니다. 사실 앞서 설명했다시피 밀 같은 경우에 중국이 가장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관련주가 많지 않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지홀딩스라는 종목인데 사실상 이 기업 같은 경우 저점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천천히 움직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지홀딩스라는 기업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 홀딩스이다 보니까 지주 회사인데 뭐 마니커라든지 이지바이오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적 같은 경우 굉장히 깡패입니다. 매출이 3조 나왔는데 시가총액은 2,2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밀 관련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4조 동아원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 섹터들 저희가 짚어봤는데 그중에서도 김시은 팀장님의 탑픽 섹터는 사료 곡물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송홀딩스 가장 주목을 하고 계시고 사료 육가공 가금 쪽에서는 이지홀딩스 더불어서 사조동아원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가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이 코너로 찾아오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두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센티멘탈로 우선 TNL 지난주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가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펀더멘탈로 두산 이렇게 두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자, 센티멘탈 TNL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요. 이 화면 하나 보시죠. 요즘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이거 가끔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방수도 좋고 침투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붙이면은 금방금방 좋아지더라고요. 옛날에 우리가 헝겊으로 했던 밴드보다 확실히 좀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이게 또 방수 같은 것도 좀 어느 정도 돼서 그냥 샤워할 때도 다 물이 안 들어가가지고 아주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좋습니다. 이 회사가 바로 TNL이라는 회사고 지난주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오른쪽에 이 화면을 보시면요. 마이티 패치, 마이트 이게 힘이라는 거거든요. 여기다 Y 붙이면 힘 있는 이렇게 효과 좋은 패치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투명합니다. 요거는 또 이게 투명하죠. 그래서 여기 영어로 돼 있는데 invisible, 투명하다, 눈에 안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드름이나 뭐 점이나 이런 거 빼고 나서 이렇게 붙였을 때 어떤 거는 좀 투명 안 한 것도 있어서 금방 보이는데 투명한 거는 이게 붙였는지 만 건지 이렇게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미국 쪽에서 최근에 아주 잘 팔리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많이 되는 이런 이제 항목이어서 아주 주가도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좀 염두를 하시면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리포트가 나왔죠. 여기 보시면은 금방 말씀드린 그 패치만 얘기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히어로 코스메틱스 여기 인수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래서 수출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거 잘 만드는 회사, 우리나라 회사 이런 거 잘 만들잖아요. 그리고 헬스케어에 대해서 한국 제품들에 대해서 인식, 선호도가 아주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거고 특히 아까 얘기한 이게 흡수율이 말이죠. 다른 경쟁업체는 30%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묻어 있는데 붙여놨을 때 그 약물이 들어가는 침투가 30%라고 봤을 때 이 회사는
패치가 60%까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흡수율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가격도 잘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좋고 그러니까 마진도 좋고 물량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 회사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 유통망도 입점 매장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 이런 인기가 있으니까 유럽에도 이제 진출할 거다라는 뉴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출처가 미국뿐만이 아니고 유럽 쪽으로 늘어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이런 리포트가 등장을 했어요. 보세요. 이게 SK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이제 시작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아주 이제 또 광팬이 애널리스트가 한 명 나타난 거죠. TNL을 좋아하는 이제 애널리스트가 나타난 것 같은데 목표 주가도 77,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제가 보니까 1분기 실적도 여기 보면 서프라이즈 잘 나왔다 이거죠.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히어로 인수효과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 2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 지속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주가적으로 봤을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려오면은 어느 정도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고 있고 이런 주식들이 아주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주식 중에 하나거든요. 누가 사나 봤더니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사고 있고 최근에는 기관도 들어오더라. 실적 좋은데 뭐 재간이 없습니다. 이런 거 살 수밖에요. 그래서 리레이팅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 리레이팅이라는 게 이렇게 역사적 밴드가 있으면 상단을 향해서 가든지 상단을 뚫든지 하는 게 리레이팅인데 리레이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 좀 분위기를 보여드리면 계속 이렇게 올라가죠.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습니다만은 이 목표 주가로만 보면은 사실 목표 주가 괴리율이 이제 크게 남지는 않았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목표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조사를 좀 해보니까 여기가 ROE가 뭐 27%나 나오는 이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ROE가 뭐 27%면 지금 금리가 5, 6%대인데 상당히 좋은 회사 아닙니까? 이런 회사인데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는 게 뭐 3, 40%씩 이렇게 증가한다. 이렇게 봤을 때 금년 예상 PER 한 13배, 14배 높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는 올라왔고 목표 주가는 아직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지는 않았지만은 상향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센티멘탈 TNL 주식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펀더멘탈 주식으로 두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이 협동 로봇 시장 이쪽이 성장을 하는데 이 두산이 이런 자회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장을 앞두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회사들인데 여기서 많이 이제 모멘텀이 올라올 거다.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과거에 기존의 탈원전 정책에서 다시 원전 쪽으로 좀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 회사가 좀 수혜를 받고 있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이런 분위기까지 겹치면서 그 지주회사 격인 두산의 주가도 이제 좋게 보는 겁니다. 자, 협동 로봇 얘기를 여기서 많이 했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그래서 올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장하기 전에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를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주식회사 두산을 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장 전에는 두산을 가지고 있다가 상장 후에는 일부분을 두산 로보틱스로 바꾸는 이런 교체 매매가 일어날 텐데 아직 상장 스케줄이 확정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 전까지는 로봇 관련주나 두산 로보틱스 관련 얘기에서 뭐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식회사 두산의 주가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기대한다 했고 여기는 이제 다른 두산 에너빌리티나 퓨얼스, 밥캣 저희가 밥캣 계속 얘기했었죠. 북미 쪽에서 지금 장사가 영업이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서 주가 또한 상당히 좋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좋게 보셔도 좋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회사는 목표 주가를 12만 원에서 13만 7천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게 보고는 있는 이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보시면 주가는 이렇게 좋게 보는 거에 비해서 크게 올라간 건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조금 올라가려고 해가지고 제 레이더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외국인들이 그나마 좀 관심을 가지면서 서서히 좀 사오는 것 같고 기관들은 아직 빈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기관들이 이 빈집을 채우려고 급하게 사는 경향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외국인의 저가 매수가 현재까지는 유효한 이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밸류 밴드로 봤을 때는 상단 부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의 금년 ROE는 10%가 아니고 10% 중반대까지 가기 때문에 사실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목을 상단 도전할까? 도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고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 괴리를 터치를 해드리면 크게 목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만 일부에서 아까 보듯이 좀 올렸죠. 그래서 목표 주가 괴리를 46%까지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TNL, 펀더멘탈로 두산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챙겨드렸습니다. 잠시 후 증시 9 함께 하시면서 개장 시황 꼼꼼하게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